저는 탈북민입니다. 목숨 걸고 이곳에 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한 여인이 낡은 사진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자매였습니다. 평양밤 화려한 무대 위에서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고 그 운명이 다시 우리를 위험 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해야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지켜봐 주신다면 여러분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절 나의 하루는 새벽 5시 기상방송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기숙사 복도에 울려 퍼지는 혁명가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국가가 선택한 예술인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항상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집단 식당에서 했습니다. 배급으로 받은 강냉이밥과 김치 몇 점이 전부였지만 평양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다른 지방 사람들보다는 나은 편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벽에 걸린 초상화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는 사상학습 시간이었습니다. 좁은 강당에 모여 앉아 당의 교실을 암송하고 최근 발표된 노작을 공부했습니다. 강사의 목소리는 언제나 똑같은 억양으로 흘러나왔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늘 졸음과 싸워야 했지만 눈을 감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항상 지켜보고 있었으니까요. 정오가 되면 본격적인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넓은 연습실에서 발성 연습을 하고 춤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지도원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체크했습니다. 손가락 각도 하나, 고개를 드는 타이밍 하나까지 정확해야 했습니다. 틀리면 다시, 또다시 반복해야 했습니다. 완벽이 아니면 무대에 설 수 없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편히 쉴 수 없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생활총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며 자기 비판을 하고 동료의 잘못을 지적해야 했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받았습니다. 나는 항상 적당한 수준의 비판거리를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너무 심하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게. 오후에는 다시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불렀고 다리가 후들거릴 때까지 춤을 췄습니다. 거울 앞에 선 내 모습은 점점 지쳐갔지만 표정만은 항상 밝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혁명의 열정을 담아야 한다는 주문을 받았으니까요. 저녁 6시가 되어야 겨우 자유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기숙사 밖을 나가려면 허가증이 필요했고 어디를 가든 복귀 시간을 지켜야 했습니다. 대부분은 기숙사 안에서 책을 읽거나 동료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당의 업적을 찬양하는 프로그램만 나왔습니다. 밤 10시 취침 시간이 되면 소등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에 누워 나는 천장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이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사치였고 수능이 미덕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예술인이었을 뿐입니다. 아직은 그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몰랐습니다. 그해 10월 국가기념일 행사가 있던 날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평양 시내 가장 큰 공연장에 수천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나는 거울을 보며 마지막 화장을 고쳤습니다. 붉은색 한복 치마가 조명 아래서 유난히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없었습니다. 나는 합창단의 일원으로 뒤편에 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연 시작 1시간 전 갑자기 지도원이 나를 불렀습니다. 단독 무대를 하나 더 추가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부의 요청이라는 말만 들렸습니다. 무대에 오르는 순간 조명이 나를 완전히 삼켰습니다. 눈이 부셔 객석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수천 개의 시선이 내게 쏟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연습한 곡이었으니까요. 첫 번째 곡이 끝나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무대에 오르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두 번째 앙코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것이 기쁨 때문인지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또다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요청이었습니다. 조명이 너무 강해 객석은 여전히 어둠 속이었지만 한 곳만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뒤편 특별석 구역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세 번째 곡을 부르는 동안 내 목소리는 기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여러 번 부르는 걸까?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걸까? 이것이 정말 영광인 걸까? 공연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며 다가왔지만 그들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운 경계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물잔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마실 수조차 없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가는 복도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모퉁이를 도는 순간 검은 양복을 입은 두 사람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나가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으로 나를 따라왔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대기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화장을 지우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은 낯설어 보였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수천 명의 환호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공포스러운 걸까? 남편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무대 위의 조명을 떠올렸습니다. 그 빛이 나를 비춘 것이 아니라 표적으로 만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내 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숙사는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복도에서 사람들이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세면장으로 가는 길에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메인 가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아침 점호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도원은 침착한 표정으로 출석부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을 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눈치만 보며 조용히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점심때쯤 되자 본격적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녀가 급히 고향에 다녀간다고 했고 다른 누군가는 건강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짐이 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옷장도 화장품도 심지어 매일 들고 다니던 가방까지. 오후 연습 시간이 되자 지도원이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사무실로 들어가니 낯선 사람 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분간 메인 가수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이유를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불순한 태도로 비칠 수 있었으니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광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연습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축하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동정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나의 일정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개인 연습 시간이 크게 늘어났고 별도의 지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원은 내 모든 동작과 표정을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노래 한 소절 한 소절마다 피드백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귀가 시간도 늦어졌습니다. 다른 단원들이 기숙사로 돌아간 후에도 나 혼자 연습실에 남아야 했습니다. 텅 빈 연습실에서 거울만 바라보며 같은 동작을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창밖은 이미 어두웠고 복도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연습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차량을 목격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건물 뒤편에 정차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차량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쳤습니다.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메인 가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어디로 간 걸까? 정말 병원에 있는 걸까? 아니면 생각을 멈추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녀의 자리를 차지한 것은 내 실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위에서. 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며칠이 지나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렇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흔적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리고 누군가 다시 내 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것을. 그 생각이 나를 잠 못 이루게 했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것이 더 이상 영광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표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메인 가수 역할을 맡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호출을 받았습니다. 단원 관리 사무실로 오라는 지시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의 분위기만으로도 어떤 부서 사람들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왼쪽에 앉은 사람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름, 출생지, 부모님 직업. 이미 다 알고 있을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대답 하나하나를 수첩에 적어내려갔습니다. 펜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그러다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출신 성분은 무엇인가? 외가 쪽 친척 중에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남편의 직장 상사는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평양에 온 것이 언제인가? 나는 알고 있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가운데 앉은 사람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최근 공연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상부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면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특별한 결론도 없었고 명확한 이유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필요하면 다시 부르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늘 감시받는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연습실로 가는 길, 식당에서 식사할 때, 심지어 기숙사방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문 밖을 보면 같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 같았고, 복도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평소보다 오래 머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저녁에 만날 때마다 그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주위를 계속 살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내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가까운 사람도 조심해야 한다고. 벽에도 귀가 있다고. 며칠 후, 또 다른 호출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높은 직급의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통보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자주 부르는 걸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새벽녘 희미한 빛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상조사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나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는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나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음 면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3일 후 새벽이었습니다. 장소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데리러 올 것이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 3일 동안 나는 매 순간을 긴장 속에서 보냈습니다. 무대에 서 있을 때도 연습을 할 때도 마음 한편은 늘 그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약속된 날 새벽 4시 기숙사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차창은 짙은 색으로 가려져 있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운전사는 한마디 말도 없이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차가 출발하자 희미한 실내등이 켜졌습니다. 그제야 나는 옆에 앉은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품위 있는 자태였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는 평양 시내를 벗어나 외곽 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를 관찰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시선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그녀가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열어 그 안에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사진 몇 장과 문서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내게 건넸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2명의 어린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배경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그녀가 두 번째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자란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아이는 웃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카메라를 피하는 듯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일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출생 기록이었습니다. 2개의 이름이 같은 날짜 아래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부모. 쌍둥이였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문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 이름은 내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눈앞에 앉아있는 이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매였다는 것, 어린 시절 헤어져야 했다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서로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아주 어릴 적 누군가의 손을 잡고 놀았던 희미한 장면. 같은 옷을 입은 또 다른 아이. 갑자기 헤어지던 그날의 혼란스러움. 모두 잊고 있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권력층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내 존재를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나를 만나야 했는지. 최근 공연에서 내 모습이 고위층에 보고되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관심이 위험한 건지, 왜 주목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건지.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나를 지켜야 한다는 것뿐이라고. 차창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내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눈물과 함께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을 나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너를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한계가 있다고. 살고 싶다면 떠나야 한다고. 그날 새벽 나는 잊고 있던 과거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연습에 참여하고 무대에 섰으며 동료들과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시도 평온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기숙사 우편함에 작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장 허가증이었습니다. 북부 국경지역으로의 문화공연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한 달 후였습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준비하라는 단 3글자뿐이었습니다. 종이를 태워 없앴습니다. 젤을 변기에 흘려보내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그날 밤부터 우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은 많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작은 아파트와 얼마 되지 않는 저축이 전부였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지인을 통해 구매자를 찾았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자연스러워야 했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바뀐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한 달이 채 안 되어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팔았지만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돈은 여러 곳에 나눠 숨겼습니다. 옷 안감에, 신발 밑창에, 화장품 통 안에. 한 곳에 모아두면 위험했습니다. 만약 수색을 당하더라도 전부 빼앗기지 않도록 분산시켰습니다.
언니로부터 두 번째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기숙사 화장실 거울 뒤에 쪽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경 지역 브로커의 연락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암호 같은 문장들이었습니다. 모두 외운 후 역시 태워버렸습니다. 출장 일정이 다가올수록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동안 자주 보이던 감시 차량이 사라졌습니다. 기관 사람들의 방문도 줄어들었습니다. 언니가 무언가 조치를 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평양을 떠나기 전까지는 언제든 변수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이 있던 날 무대에서 내려오며 연습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수년간 매일 섰던 그 공간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될 것이었습니다. 동료들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곧 출장을 간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평범하게 헤어져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일주일치 출장 짐 정도가 적당했습니다. 사진 몇 장만 옷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가족 사진과 무대 위에 섰던 날의 기록. 남편과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만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각오도 두려움도 희망도. 새벽이 되자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돈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브로커 연락 방법을 머릿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창밖을 보니 평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 도시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 남으면 언젠가 사라진 메인 가수처럼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장 버스가 기숙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북쪽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려는 곳은 남쪽이었습니다. 국경 도시에 도착한 것은 출발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공연단은 지정된 숙소에 짐을 풀었습니다. 나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방에 남았습니다. 다른 단원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간 사이 창문으로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언니가 알려준 장소는 시장 뒤편 골목이었습니다. 어두워지기를 기다렸다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다른 경로로 그곳에 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창고 같은 건물 앞에서 만났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중년이었고 낡은 인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가 암호 문장을 말했고 나도 답을 했습니다. 확인이 끝나자 그는 우리를 건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비한 돈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숨겨둔 돈을 꺼냈습니다. 그는 하나하나 세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언니에게 들었던 금액과 달랐습니다. 거의 2배를 요구했습니다. 나는 당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사정했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하지만 브로커는 단호했습니다. 금액이 맞지 않으면 거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단속이 심해져서 위험 부담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1시간 넘게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설득하려 했고 나는 옆에서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브로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일어섰습니다. 돈을 더 구해오면 연락하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텅 빈 방에 남겨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거리는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나는 무단 이탈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수색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골목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10월의 밤 공기는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남편은 벽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남편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접 건너자고 했습니다. 브로커 없이 우리 힘으로 강을 건너자고. 나는 망설였습니다.
브로커 없이 강을 건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순찰대가 있고 철조망이 있고 지뢰가 묻혀 있을지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었습니다. 돌아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신문과 처벌뿐이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것이 죽음이든 뒤로 가는 것도 죽음이라면 적어도 앞으로 가는 쪽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거리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강이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어둠만 우리를 감쌌습니다. 발 아래 풀이 밟히는 소리, 바람 소리, 우리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저 멀리 물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생과 사의 경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둑이 보였습니다. 그 너머로 검은 물줄기가 흘렀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물은 예상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발목까지 들어가자마자 뼈를 애는 듯한 추위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10월 말의 강물은 거의 얼음 덩어리나 다름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강바닥은 미끄러웠고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몇 번이나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남편이 내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절반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순찰대였습니다. 불빛이 강둑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내 머리를 눌렀습니다. 물속으로 몸을 숨기라는 신호였습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목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입술이 물에 닿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있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만 같았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폐가 터질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불빛이 수면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내 머리 위 불과 몇십 센티미터 거리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발각되면 총을 쏠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강물에 가라앉을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한없이 길게 느껴지는 몇 초였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순찰대가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 위로 입을 내밀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옆을 보니 남편도 가까스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강의 중심부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이었습니다. 물이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발끝으로 간신히 바닥을 짚을 수 있었습니다. 물살이 거세졌습니다. 몸이 자꾸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손을 더욱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만이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몸이 물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물을 삼켰습니다. 기침이 나오려 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끌어올렸습니다. 간신히 다시 발을 디뎠습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무릎까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편 강둑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되었습니다. 마침내 발이 강둑의 흙을 밟았습니다. 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더욱 춥게 느껴졌습니다. 이를 악물고 강둑을 기어 올랐습니다. 위로 올라오자 풀밭이 펼쳐졌습니다. 북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경계를 넘은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풀밭에 쓰러졌습니다. 남편도 옆에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얼마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같은 하늘이지만 이제 다른 땅이었습니다. 울음이 터져나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이라고 해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잡히면 북송될 것이었습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움직여야 했습니다. 이곳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나도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언니가 알려준 연락처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추위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젖은 옷을 입은 채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강을 건넜지만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마을 외곽 헛간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젖은 옷을 벗어 짜내고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새벽까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깜짝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날이 밝자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조선족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섞여 있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언니가 말했던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지만 누군가 나왔습니다.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지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담요와 마른 옷을 건네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며칠을 그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소리를 내지 않고 밤에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위험을 무릅쓰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새로운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족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까지 가는 경로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계산을 했습니다. 한국까지 가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중국을 벗어나 동남아시아를 경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브로커는 중국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으라고 했습니다.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신분증이 없어도 받아주는 곳이었습니다. 대신 임금은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하루 12시간 넘게 일했지만 받는 돈은 중국인 노동자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공한 단속이 있다는 소문만 들어도 며칠씩 숨어 지냈습니다. 같은 처지의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단속에 걸려 북송되었습니다.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몇 달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밥값을 아끼고 잠자리를 줄이고 쉬는 날도 반납하며 일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여의어갔습니다. 하지만 통장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중국 생활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오래 일해도 신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언제든 잡힐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도 호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도 제대로 갈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탈북 여성이 사라졌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중국 시골 지역으로 팔려갔다고 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신고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중국에 머물 수 없다고. 충분하지 않아도 지금 가진 돈으로 떠나야 한다고. 여기서 더 기다리다가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하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가는 루트였습니다. 여러 나라를 거쳐야 했습니다. 중간에 불법 체류 신세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에는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만 도착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날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져야 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교회 지하실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도움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갚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새벽에 차가 왔습니다. 브로커가 운전하는 낡은 승합차였습니다. 뒷좌석에는 우리 말고도 세 사람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처지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중국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더 먼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승합차는 이틀을 달렸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다른 차로 갈아탔습니다. 라오스, 그 다음은 태국이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브로커가 우리를 인계받았습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았지만 돈이라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국경에서는 밤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숲속에 숨어 지냈습니다. 벌레들이 몸을 물어뜯었고 더위에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중국의 추위에서 벗어났지만 동남아시아의 더위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국경 초소를 피해 정글을 걸었습니다. 가시덤불에 옷이 찢어지고 피부가 긁혔습니다. 길을 잃을까 두려워 앞사람만 따라갔습니다. 뒤처지면 버려질 것이라는 공포에 아픈 발을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좁은 방에 6명이 함께 지냈습니다. 화장실도 제대로 없었고 씻을 물조차 부족했습니다. 하루 한 끼를 겨우 해결했습니다. 밥보다는 국물에 가까운 음식이었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새로운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경찰 단속이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브로커가 급히 우리를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 이동했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했습니다. 이동 중 검문에 걸렸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짐칸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검문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옆 사람의 손이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것은 출발한 지 한 달 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도시였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중국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칸에서 대기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서류를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며칠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었습니다. 브로커는 계속 기다리라고만 했습니다. 돈을 더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남은 돈을 거의 다 주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브로커가 사라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매일 밤 그런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브로커가 왔습니다. 준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대사관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날이 온 것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방콕 시내를 가로질렀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외국어 간판들, 다양한 사람들, 복잡한 거리. 하지만 그 낯선 풍경 속에서 희망을 느꼈습니다. 대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대사관 앞에 내려주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대사관 정문을 바라보며 감히 들어가도 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우리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왔다고. 도와달라고. 경비원이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나왔습니다.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대사관 문을 통과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실감나자 온몸이 떨렸습니다. 직원들이 차를 내주고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따뜻한 말들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우리말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했으니까요. 그날 밤 대사관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한국의 공기를 처음 마셨습니다. 다른 공기였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입국장을 통과하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여행자들 사이에 섞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병원 가는 법.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먹을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명령받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새로웠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문을 잠그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 억양이 남아 있었고 한국 사회가 낯설었습니다. 여러 번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식당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처음 받은 월급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하게 받은 돈이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밤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자유롭게 일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몇 달 후 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탈북해 한국에 와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제외한 순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새 식구가 다시 모였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이것이 꿈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감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그저 가족으로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말을 더 배웠고 자격증도 땄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북한에 남겨진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억압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탈출을 꿈꾸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언니 생각도 자주 했습니다. 나를 살려준 언니.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안부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밤마다 꿈을 꿉니다. 강을 건너던 그날 밤의 꿈. 손전등 불빛이 머리 위를 지나가던 순간의 꿈. 깨어나면 식은땀이 흥건합니다. 하지만 곧 깨닫습니다.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여기가 현실이라는 것을. 지금 나는 작은 커피숍에서 일합니다.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미소 짓습니다.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내게는 기적 같은 일상입니다. 이 평범함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가끔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같은 하늘이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하늘을 보는 것을 감시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자유,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들도 자유를 꿈꿉니다. 그들도 평범한 삶을 원합니다. 언젠가 남과 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자유로워진 그곳에서 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다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날이 올 때까지 나는 이곳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자유를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살려준 모든 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